우리가 식성을 했을 때 어떤 영양 성분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고 이 영양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그런 영양소 이런 것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되겠죠. 체내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에너지로 발생이 될 텐데 탄수화물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은 네, 탄수화물 당으로 이루어져 있죠. 탄수화물이 당으로 이렇게 잘라지고 그다음에 우리 소화기관에 흡수가 되면은 세포로 가서 세포에서 당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좀 당이 좀 남았다 그러면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도 남았다 그러면은 네, 세포에서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해도 체지방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탄수화물이 이렇게 단순당으로 쪼개질 때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입니다. 강낭콩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이제 단순당이 많이 생성이 되면 그 단순당이 소화기관에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 흡수를 막아주는 것이 이제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가 그 단순당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이제 흡수를 억제해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잉의 당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그 지방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차단해 주는 것이 HCA, 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들어있는 네, HCA라는 성분이죠. 이런 성분들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방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역시 지방도 지방산으로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 지방산이 흡수가 돼서 세포로 이동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산이 소화기관에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키토산. 키토산이 지방산을 흡착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이 이제 세포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인입을 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방이 우리 체내에서 막 에너지 소비가 안 되면 중성지방으로 체내에 축적이 되잖아요. 지방세포에 저장되고 또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이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분해시켜가지고 없애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CLA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CLA나 키토산, L카르니틴 이러한 성분들이 체지방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단백질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단백질이 체지방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역할은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체지방 조절과 관련된 영양소는 단백질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영양소라는 것이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체지방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세올라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세올라민은 탄수화물이 이렇게 이 육각형 모양이 당이거든요. 당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쪼개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체내로. 이렇게 알파 아밀레이즈라는 효소가 이렇게 다 단순당으로 탄수화물을 분해를 시켜야만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파세올라민이 이 알파 아밀레이즈의 작용을 억제하니까 얘네들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원리, 이런 기전으로 이제 파세올라민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거고 그 기전은 바로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억제한다.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서 흡수 속도를 늦춘다. 네, 파세올라민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강낭콩 추출물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파세올라민 함유하고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죠. 네, 그런 제품 다 아시죠? 네, 퀴즈입니다. 네, 어떤 제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제품. 네,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키토산. 키토산은 어느 제품에 함유되어 있을까요? 네, 키토산은 이제 콜레스테롤, 당분, 지방,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소화기관 내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흡착해서 체내로 어, 배설을 시킵니다. 네, 소화기관 통해서 배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키토산을 뭐라고 하나요? 네, 이게 갑각류의 게나 뭐 새우나 이런 데 각각류의 껍질에 존재하는 성분이고
네, 그래서 동물성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동물성 식이섬유. 키토산은 동물성 식이섬유. 식이섬유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시키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도 마찬가지로 흡착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L카르니틴. 네.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는 이 키토산과 L카르니틴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여기서 연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산 지금 보셨죠?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튀겨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L카르니틴이라는 운반체가 있어야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산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이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카르니틴이 있어야만 네,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해서 네, 연소를 시킬 수 있다. 그 L카르니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L카르니틴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있는 거고, 이 L카르니틴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 L카르니틴이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면 뭐 다른 비타민 C의 어떤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이외에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L카르니틴이 합성이 안 되니까 지방이 빠지지가 않아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 다이어트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혹시 비타민 C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좀 식생활에서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HCA 하이드록시 사이트릭 엑시드라고 하는 약자로 HCA, HCA의 그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뭐 이 그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 HCA가 과잉의 당이 있을 때 당분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칼로리, 이제 ATP 칼로리로 바뀌고 남으면 네, 앞에서 제가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 근데 그래도 그 당분이 남게 되면은 지방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작동되거든요. 네, 인슐린 호르몬에 의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그 경로를 차단해 주는 것이 HCA. 그래서 과잉의 당분을 섭취했을 때 네,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HCA라는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과잉의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자, 다음은 네, CLA, 공액 리놀레산. 네, CLA는 네, 지방 분해 억제. 그 지방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는데요. CPT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CPT는 어떤 효소냐면 앞에서 L카르니틴을 말씀드렸잖아요. L카르니틴을 활성화시키게 도와주는 그러한 효소가 CPT인데 이 CPT, CLA가 이 CPT 효소를 활성화시키니까 L카르니틴이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전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잘 연소시키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 증가시킵니다.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지방 조직은 백색 지방 조직과 갈색 지방 조직이 있잖아요. 백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갈색 지방 조직은 지방을 연소하는 역할을 주로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이였을 때는 갈색 지방 조직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청소년기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갈색 지방 조직이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CLA가 갈색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체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CLA는 지방세포의 분화 및 생성을 억제하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다음에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체지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이 있거든요. 네,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함유하고 있고요. 특허받은 성분이고 개별 인정형입니다. 그래서 제 몸무게나 BMI, 체지방 지수, 허리둘레 체지방, 제지방, 지방 표면적 등이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체지방률과 체지방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제지방량의 변화 없이 감소한다. 제지방량은 우리 전체 체구성 성분 중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를 제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근육도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근육의 손실 없이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감귤류 폴리페놀 추출물, 네, 체중, 허리둘레, 복부 지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귤류 폴리페놀 추출물. 이게 뭘까요? 네, 시네트롤입니다. 시네트롤. 시네트롤이 이런 체중, 체지방, 네, 허리둘레 이렇게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영양소들이 바로 우리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이어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영양을 섭취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체지방이 높아지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그런 어, 영양소, 아까 말씀드렸던 파세올라민이라든가, 네, 뭐가 있었나요? 식이섬유, 그다음에 HCA 이런 것도 섭취하시면 되고요. 내가 식생활에서 지방을 좀 많이 섭취해가지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그런 식생활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뭘 섭취하셔야 될까? 키토산이라든가 L카르니틴, 또 CLA 이렇게 섭취하시면 되고 그때그때 또 내가 어떤 식사를 하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이 많이 있을 때 변화가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운동하시는 사람 많죠. 다음은 이제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운동 수행 능력, 지구력, 심폐, 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이 바로 옥타코사놀입니다. 네, 옥타코사놀.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평소에 하기 때문에 옥타코산을 항상 잘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옥타코산을 기능 및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구력 증가, 운동 수행 능력 개선이 보고됐고요. 그다음에 지구력과 피로 관련 생화학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로 저항 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 개선 및 체내 지표 변화, 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죠. 동물 실험에서도 옥타코사놀을 투여했을 때 근육에서 네, 산화 능력이나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증가한다. 네, 이거는 지방산의 산화, 지방을 이제 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육상 선수에 관련된 연구, 건강한 대학생들 관련 연구 이렇게 쭉 보면 최대 산소 섭취량, 운동 시간 증가, 네,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만약 요즘 러닝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VO max라고 하는데 이게 증가하면 더 이제 장거리를 뛸 수 있고 네, 오랫동안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글리코겐 축적량이 약 30% 증가한다. 아까 이제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글리코겐이 저장되었다가 우리 몸의 당분을 다 에너지로 다 전환시켜서 사용하고 나면 그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코겐 축적량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오랫동안 에너지를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폐기능도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 요구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양의 산소로도 더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 효율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옥타코사놀은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으로 잘 알려진 성분입니다. 그만큼 지구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동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그다음 지구력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L테아닌 성분과 또 지구력, 학습을 우리가 수험생이라든가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게 지구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옥타코산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 활용하면은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 옥타코산에 대해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현대인들은 이제 요즘 만성 피로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만성 피로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 이 만성 피로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이 원인을 제거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성 피로의 원인이 그냥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50가지가 넘어요. 네. 다 일일이 다 따지면 한 100여 가지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만성 피로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현대인들의 만성 피로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원인들은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대사.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활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에너지가 잘 생성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될 때,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또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또 산화가 많이 됐을 때,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성 피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에서 우리가 해독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체내에 독성 물질, 독소들이 쌓여 있을 때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자면 항상 피로를 호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에너지가 잘 발생이 돼야 된다. 그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각각 당분과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 에너지 대사 경로를 거치면서 ATP의 형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강조돼야 할 영양소는 뭐냐면 이 빨간색 원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 다 그 각각의 그 경로에 다 지금 필요하잖아요. 비타민 B군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생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것은 만성 피로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네, 체지방이나 당분을 에너지로 전환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건 다이어트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잘 생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또 피로 회복도 잘 안 된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이 에너지 대사의 효소의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에너지는 ATP로 형태로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ATP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데노신과 그다음에 어, 트라이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인산기이고 트라이는 3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P가 인산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ATP예요. ATP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냐면 이 P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P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되잖아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왼쪽 그림에 이 ATP에서 Mg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Mg가 뭐예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음. 마그네슘이 있어야만 ATP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잘 안정화시켜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피를 떼어내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TP가 잘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잘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뭐 철인 3종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보충제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 마그네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그네슘도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대사가 잘 돼야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에너지 근원을 섭취해야 된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좋겠죠. 좋은 지방. 네, 지방은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 이런 것 되게 좋죠.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되는 거고.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 뭐 흰쌀밥, 밀가루, 설탕이 아니라 식이섬유, 과일과 채소, 네, 통곡물 이러한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너지를 생성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코엔자임 큐텐 네, 말씀드렸고 마그네슘 말씀드렸고 또 비타민 B군도 있고 카르니틴, L카르니틴 지방산을 네,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성분들도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소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그런 에너지 대사 반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생체 반응을 촉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효소가 단백질과 비타민 B도체 혹은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플러스 비타민 B군, 비타민 B, 미네랄 등을 잘 보충을 해줘야만 원활한 효소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잘
생성이 돼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잘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ATP의 형태로 에너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거를 잘 소비해야지 또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ATP가 소비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세포 내에서 추가로 ATP를 생성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성된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를 해야 돼. 그럼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가 빨리빨리 소비가 되고 또 계속 우리 몸은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려면 운동을 해야지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더 빨리 계속 생성하는 그런 작용을 이제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지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피곤해서 진짜 운동을 못 하겠는데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 힘이 없어 지금.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운동입니다. 네. 너무 피곤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진단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시면은 병원에서 가장 권장하는 게 운동하시라는 거. 너무 피곤해 운동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시다 보면 피곤이 없어져.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로 또 가가지고 그 각 우리 신체 기관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호르몬이 관여를 한단 말이죠. 갑상선 호르몬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네, 이런 에너지가 소비가 잘 안 되고 또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문제도 이제 만성 피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성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대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호르몬. 네, 갑상선. 우리 호르몬 분비 기관들이 있죠. 보통 갑상선이 있고 부신이 있고 그다음에 성호르몬선이 있습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이 너무 활발하게 작동을 한다거나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일 경우에 공통적으로 피로감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적이 않을 때는 항진이나 저하나 다 공통적으로 피로감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또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이제 피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거의 질병에 가까운 상태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건강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 네, 만성 피로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 피로가 있다라는 거는 나의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질환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갑상선의 그 기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갑상선만 정상화돼도 이 만성 피로를 일정 부분 이상 개선하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문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갑상선이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소비가 되는 과정에서 방해 요인은 무엇이고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러한 외국 문헌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게 요오드나 티로신, 셀레늄, 아연, 철분, 비타민 B군, 비타민 CD,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4 형태로 만들어요. 네, T4 형태로 만드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T3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활성형 T3,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려면 셀레늄과 아연이 필요하다. 셀레늄과 아연이 필요하다. 그리고 활성형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세포에 가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그럼 세포에 가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A와 아연, 그리고 운동이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고 바꾸고 전환시키고 세포에서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방해 요인은 피해야 됩니다. 회피해야 되죠. 스트레스, 감염, 약물 부작용, 환경 오염 물질, 셀리악병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셀리악병은 이제 소화기관에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인데 글루텐 아시죠? 밀가루 음식 드시면은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방해하는 것이
똑같이 스트레스 감염, 염증, 약물 부작용, 간과 신장, 소화기관 기능 저하, 독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한다는 것이 이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갑상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네,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셀레늄과 아연이 아주 중요합니다. 셀레늄과 아연,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신체 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또 혹은 하나가 안 좋아지면 다른 호르몬 기관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성이 깊다고 해서 호르몬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호르몬 축.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전을 보면 시상하부, 뇌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뇌 하수체로 전달이 되고 뇌 하수체가 이제 각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시상하부 뇌 하수체 부신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는 네, 축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역시 시상하부 뇌 하수체 갑상선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는 축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축 그리고 이제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바로 성선이죠.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이 있잖아요. 남성은 고환, 여성은 난소.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 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상선 그다음에 부신, 성호르몬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 몸에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모든 기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생식선축, 그리고 시상하부 뇌하수체 빼고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축도 있다. OAT축. 이 OAT축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신과 갑상선과 난소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신이 안 좋아졌다. 그럼 갑상선과 난소 다 안 좋아지고요.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 부신과 난소 안 좋아지고 난소가 안 좋아지면 부신과 갑상선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부신과 성호르몬과 갑상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겠죠.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겠죠.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질병이 되잖아요. 쿠싱 증후군 같은 게 이제 이러한 케이스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네, 비만이 돼요. 비만, 살이 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비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비만이 되는지를 호르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부신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돼서 부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뭐 부신 피질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생기기 전이라도 내가 어떤 부신의 좀 기능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럼 내가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갑상선 기능이 지금은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아니고 내 갑상선 기능이 약간 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능이 약간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네, 신체 기관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안 되더라도 갑상선 기능이 조금만 저하돼도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난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었어.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 그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잖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상선, 부신, 난소 여기서 기능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즘 비만이 증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호르몬 축이 호르몬선이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체지방을 줄여도 비만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체질 유산소 운동하고 뭐 열심히 해도 잘 비만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르몬선, 부신과 갑상선, 난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네, 건강 관리를 해야만 네, 체지방이 빠지게 되는 다이어트의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상선 부신 건강만 잘 챙기면 난소 건강도 좋아진다. 비타민 C. 비타민 C는 부신에서 비타민 C의 농도가 가장 높고 우리가 부신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비타민 C가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 유지할 때는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도 다 부신의 모든 비타민 B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판토텐산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이고 부신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5, 판토텐산. 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이 결핍되어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더 많이 소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은 네, 부신 조직의 염증과 산화 손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네, 비타민 C와 비타민 B5, 판토텐산과 마그네슘과 아연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영양소들을 잘 보충하시고 또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활 습관 측면에서의 관리를 잘 하시면 이제 부신 기능과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만성 피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소가 체내에 많이 어, 쌓여 있으면 만성 피로가 발생합니다. 그 해독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해독. 네. 해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독을 하는 기관이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네. 우리 그 다른 약 광고 중에 뭐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근데 간에서 기능을 못하면 이제 피로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간에서 제대로 해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 필요하냐? 비타민 B군이 필요하죠, 당연히. 비타민 B군. 그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필요합니다. 간에서 해독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소비하고 유해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유해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하면 간세포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보충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밀크시슬이 가장 실리마린, 밀크시슬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에서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실리마린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해독 2단계, 해독 1단계, 2단계가 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해독 2단계는 이렇게 해독을 한 다음에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이 노폐물을 잘 배출이 되게끔 도와주는 상태로 바꿔주는 게 해독 2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2단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해독 과정의 중요한 효소 반응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내 간에서 잘 해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단백질이 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제대로 해독을 하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백질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단백질을 줄이는 거지 단백질 자체가 간에 부담을 주진 않는다라고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간에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에 부담을 주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 단백질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간 생기잖아요. 지방간. 그럼 간염도 생기고 뭐간 경변도 생기잖아요. 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에 의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 단백질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해독 3단계가 있습니다. 이 해독 3단계는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해독을 하면은
그 노폐물을 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배설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폐물이 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장세포가 이 노폐물을 다시 만약에 흡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간 문맥을 통해서. 그 장세포가 이 노폐물은 흡수하지 않고 영양 성분만 흡수해야 되거든요. 노폐물이 흡수되면은 간에서 해독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시 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건강한 장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안티포터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안티포터, 역수송체. 역수송체가 뭐냐면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네, 그 다음에 노폐물은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분이 역수송체인데 건강한 장세포에는 이 역수송체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장세포는 역수송체가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노폐물이 계속 흡수가 되고 또 장으로 가고 간으로 가고 간이 계속 부담을 느끼고 체내의 독소는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피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만성 피로가 극복이 되지 않는다. 어떤 관점에서? 해독의 관점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장 프로바이오틱스가 보충이 되면은 건강한 장세포에 도움이 되고 역송체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노폐물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체내의 독소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 굉장히 중요하다는 해독에 있어서 네,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해독은 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장이 안 좋으면 해독이 안 된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 하실 때 지금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이제 굿모닝 하실 때 보충하시잖아요. 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해독 관점에서도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굿모닝에서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보충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된다. 네,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성분이 이제 미강 주정 추출물, 총 수면 시간, 입면 시간, 수면 효율, 뭐 렘수면, 비렘수면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감퇴 추출물, 네, 역시 수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미강 주정 추출물을 주 원료로 하고 감퇴 추출물을 부원료로 하는 뉴트라이트 수면 위생 제품이 있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잠을 잘 자도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뭐 과면증,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많이 주무셔도 항상 피곤한 경우도 있고 기면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 네, 코골이, 수면 호흡 안 하게 되면 잠을 오래 주무시더라도 네, 항상 피곤하실 수 있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면 위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강 주정 추출물,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강 주정 추출물은요, 원래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네, 미강 주정 추출물 보충해 주시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 뭐 야간 발한, 밤에 막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안면 홍조 이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더워지고 막 이런 거. 네, 이런 분들은 네, 미강 주정 추출물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네, 이런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플러스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파. 우리 뇌에는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 뇌파가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뇌파는 알파, 알파파. 알파파가 발생하는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강화되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L테아닌 성분, 음, 녹차에 들어있는 L테아닌 성분이 이 알파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이 알파파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잠을 잘 때는 숙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테아닌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근육과 근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육 중요하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생기면 질병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고 사망률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다. 근테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근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근력도 매우 중요하다. 근육은 많은데 그 근육에 힘이 없으면요. 거의 이제 그 근육이 감소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육도 중요하지만 근력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근육이 증가한다고 해서 근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근육이 많더라도 근력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디빌더들은 근육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전문적인 그 종목의 운동을 하시는 운동선수에 비하면 그 특정 근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력은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근력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근력에 도움이 되는 네, 영양소를 살펴볼 텐데요. 근육량을 유지하더라도 근력이 더 빠르게 감소한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빨리 근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골격근량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골격근량이 비슷하고 악력이 이제 근력을 측정하는 그런 지수인데 악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체 근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행 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력은 근육량은 유사하지만 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대퇴사두근 대퇴사두 근력이 떨어지면 보행 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력도 중요하다는 점. 그러면 이제 근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오미자 추출물에 들어있는 슈잔드린 성분입니다. 슈잔드린 이 성분이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우리가 네, 근력을 위해서는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도 근육만큼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 추출물 관련해서는 이 성분이 관절 건강에 대한 새로운 기능성을 인정받았어요. 네, 그래서 근력뿐만이 아니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슈잔드린 성분이 네, 염증 유발 인자를 억제합니다. 항염증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항염증. 관절의 건강 문제가 뭐예요? 관절염이잖아요. 관절염,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미자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연골세포가 이제 관절 건강에 꼭 필수적인 그러한 성분인데, 조건인데, 연골세포가 산화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연골세포가 관절을 구성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합성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골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 필요한데 오미자 추출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연골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오미자 추출물이 근력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성이 추가됐다 보시면 되고요. 항산화, 항염증, 연골세포 보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소를 보면요. 칼슘 섭취량이 낮으면 근육이 감소한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 D.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도 줄고 근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근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성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염증이 있으면 근육세포도 파괴가 되니까 근감소증에도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근육 및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의학계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을 근감소의 치료적 접근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메가3를 보충을 제한하고 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또 하나는 비타민 C, 네, 노화에 의한 근육 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섭취가 부족했을 때에는 네,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수분의 섭취량과 근육량은 비례합니다. 물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육 건강을 위한 영양소,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네, 비타민 C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관절은 관절 건강에 있어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약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요. 무릎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 기립근이나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통증, 관절 건강을 위해서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부분도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절에 관련돼서 이제 연골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연골은 이제 무릎 관절 예를 들면 연골이 수분이 85%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연골 조직을 확대해서 보면은 네, 콜라겐이 이렇게 긴 막대가 있잖아요. 이 콜라겐. 어,
연골 내에 유연하고 뻑뻑한 조직을 만들어서 관절에 스프링과 같은 탄성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합성하는 것이 연골세포입니다. 그 연골세포가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 뭐, 그 다음에 GAG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연골세포가 그래서 중요하다. 연골세포가 산화로부터 보호가 되어야만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든가 GAG 이게 이제 연골의 구성 성분들이에요. 케라타 형산, 콘드로이틴 형산, 히알루론산 등이 GH라는 그런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우리 이제 건강할 때, 젊었을 때는 이제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이 글루코사민 6인산을 거치고 글루타민을 거쳐서 같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글루코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글루코사민이 앞에서 보셨던 연골의 구성 성분, 케라탄 항산, 히알루론산, 그리고 콘드로이틴 항산 같은 연골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체내에서.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보충하는 거예요. 글루코사민을 보충하면 이 GAG, 케라탄 항산,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항산을 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직접 보충을 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식이유황입니다. 식이유황. MSM, 디메틸설폰이라고 하는데 이 디메틸설폰을 보충하면 무릎 관절염의 통증 및 활동성 개선됩니다. 통증도 완화가 되고 경직도와 전반적인 증상이 다 호전이 됩니다. 그 워맥지수라고 해서 이제 이 워맥지수는 뭐냐면 관절염 평가 척도 설문인데요. MSM을 투여했을 때 일정 기간 후에 이 설문을 해보면 유의미하게 증상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절과 뼈 건강,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 좀 볼까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칼슘이 필요하고, 비타민 D가 필요하고, 또 뼈도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필요하고, 네, 이렇죠. 다양한 그런 마그네슘도 필요하고요. 네. 여기서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그다음 새로운 비타민 K 의존 단백질을 생성을 유도한다. 칼슘이 대사가 잘 돼서 뼈로 형성이 되게끔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D이고요. 비타민 K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감마 카르복실화 시켜서 칼슘이 뼈로 가는 것을 돕고 혈관에 석회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슘이 중요한 영양소긴 한데 필요 이상으로 혈관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칼슘이 석회화가 돼요. 혈관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 혈관에 있는 칼슘을 뼈로 이렇게 계속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D와 K를 함께 보충하면 칼슘이 골격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혈관에 많이 남아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뼈를 강화시키고 심혈관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비타민 D와 K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절 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화. 이 산화 환원. 어려울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산화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몸이 유해산소에 산화된다. 그 산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환원이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산화 환원에서 배웠는데 항상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다. 그럼 이게 왜 산화 환원이 왜 이렇게 정의라는 게 중요하냐면 유해산소는 전자가 하나 없다. 그래서 전자를 뺏어오려고 한다. 그 유해산소 어디서 생겨요? 우리 세포가 네, 에너지를 만들면서 산소를 사용하고 거기서 유해산소가 생기잖아요. 세포 내에서. 그 세포가 유해산소가 발생되면 유해산소가 이 전자를 뺏으려는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세포에서 생겼잖아요. 그럼 세포 각 조직에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세포막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핵에서, DNA, 핵에서 이런 것들에서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그럼 프리 라디칼 유해산소는 전자를 뺏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환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세포의 각 기관은 전자를 빼앗겼기 때문에 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산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해산소에게 전자를 뺏겼다. 이게 산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그 전자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다면 그게 우리 세포의 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세포 대신 전자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전자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산화 영양소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항산화 영양소가 뭐 베타카로틴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코엔자임 Q10도 있잖아요. 각각이 틀리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처음에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서 최초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유해산소는 누가 가장 먼저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은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피 조직은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을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피부, 점막을 얘기하죠. 피부 점막이 왜 중요하냐면 피부 점막이 산화가 되면 피부나 점막이 산화가 되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뚫고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피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 피부나 점막이 건강해야 된다. 그럼 피부 점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면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항산화 영양소이면서 피부나 점막,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항산화 영양소인데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서 지방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지방이 산화되는 것. 혈관에서 지방이 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혈관벽에 침착이 되고 혈관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DL이 산화가 되면 혈관이 막히니까 이 LDL 산화를 막는 것이 바로 비타민 E다. 네. 체내에 혈관 내에서 지방 산화를 막는 것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의 역할이다. 항산화 영양소지만 지방의 산화를 막는 항산화 영양소다. 이 비타민 E는 지용성 영양소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 지방, 비타민 A 등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적혈구막, 우리 체내에 혈관 내에 적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가 또 산화되는 것을, 이 막이 또 지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적혈구 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60조 개 이상의 세포들은 전부 다 세포막으로 보호받고 있죠. 세포막이 있죠. 이 세포막은 다 지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포막이 지방인데 이 지방이 산화되면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E의 기능이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세포막의 항산화 작용, 혈관 내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는 작용,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조직이 세포나 조직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야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한 가지 영양소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 글루타티온 이러한 영양소들, 코엔자임 Q10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너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체내 이런 영양소 말고 체내에서 항산화 효소를 만들기도 하죠. SOD나 뭐 카탈레이즈, GPX 같은 이런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데 이 항산화 효소도 역시 네,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그러한 효소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바로 미네랄들이죠. 구리, 망간, 아연, 철분, 셀레늄 같은 이러한 미네랄들이 네, 항산화 효소의 원료가 되고 항산화 효소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 네.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항산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세포막에서 유해산소가 세포막을 산화시키면은 이 세포막을 보호하는 게 비타민 E라고 했죠. 비타민 E가 네, 전자를 내어줍니다. 대신. 그럼 유해산소는 전자를 받아들여서 환원이 되면서 중화가 되겠죠. 피해가 없는 물질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전자를 뺏겼잖아요. 비타민 E는 전자를 하나 내줬잖아요. 그 비타민 E가 지금 전자가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비타민 E가 세포한테 전자를 또 뺏어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포는 또 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 E가 이제 비타민 C가 등장을 해가지고 비타민 E에게 필요한 전자를 비타민 C가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비타민 E를 재생시킨다고 해요.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어주어서 비타민 E를 재생 환원시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어줬으니까 비타민 C도
전자가 필요한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또 전자를 어디서 뺏어와야 돼? 세포에서 뺏어올까요? 비타민 C가?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준 다음에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주고 그 필요한 전자를 세포에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줄 건 다 내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전자를 뺏지 않고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다른 항산화 영양소들은 유해산소를 중화시킨 다음에 자기가 유해산소화가 되지만 비타민 C는 그 유해산소화가 되는 영양소를 재생시킨 다음에 자기는 유해산소화가 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항산화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비타민 C는 계속 우리 체내에 계속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비타민 C 계속 우리 체내에 보충이 돼야 된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보충이 돼야 된다.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품 중에 섭취해서 우리 몸에 천천히 비타민 C를 조금씩 배출하는 네, 그러한 제품들도 있잖아요. 네, 비타민 C는 그만큼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네, 그런 공법이 적용된 것이죠. 네,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각각의 항산화 영양소의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항산화 영양소만 딱 선택해가지고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육이 이제 우리가 실전 사례에 대해 살펴볼게요. 근육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도 많이 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고 그런데 근육량이 안 늘어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안 일어나죠. 당연히. 그런데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근육 운동을 하면 역시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구성하는 원료는 단백질 플러스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단백질과 물이 다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근육이 생성되지 않는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된다. 두 번째, 그럼 내가 근육량을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에너지로 막 사용이 돼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면은 결국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근육을 분해해서. 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도 분해하고 근육도 분해합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감소하면 근육량이 다이어트하면 체지방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럼 근육이 감소한다.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 청소년,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감소되지만 잠을 잤을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었을 때 단백질과 수분이 보충이 되어야만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백질을 언제 섭취해야 되느냐? 굿모닝 프로그램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백질 아침에 섭취하시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이 잘 합성된다는 거예요. 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면과 근육의 생성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 유산소 운동 정말 좋은데요. 지나치면 근육이 손실된다. 이거는 두 번째 탄수화물 부족과 같은 맥락이죠. 유산소 운동 너무 많이 하면 당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혹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관련 음, 네, 질문들.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요오드잖아요. 그 요오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오드를 어떻게 섭취할까요? 요오드 섭취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은. 왜냐하면 김이나 미역, 해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요오드를 특별히 뭐 보충하셔야 된다,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권장 필요량의 한 10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과잉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김이나 미역, 요오드가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면 안 돼요. 그때는 피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방사성 요오드는 뭐냐면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을 때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기능이 활발하니까 얘네들 조직을 파괴시켜야 돼. 그럼 방사성된 요오드를 투여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갑상선으로 가가지고 이 방사선을 통해 가지고 이 갑상선 조직을 파괴를 시켜야 되는 게 이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김이나 미역을 이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은 요오드가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까지 못 가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할 때에는 어, 이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갑상선제 복용한 이유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가 너무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 소화가 너무 잘 되죠. 그런데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면 기능을 떨어뜨리잖아요. 위의 기능을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걸 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소화 잘 되는 것 같은데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면 기능을 정상화시키니까 예전보다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을 앓고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이면은 거의 뭐 운동을 안 해도 신체 기관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무리한 운동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고 갑상선 중독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운동을 해도 됩니다. 갑상선 중독증은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활성화돼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는데요. 피로감, 전신 쇠약,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식욕이 증가하고 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 예민, 불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 월경 불수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갑상선 중독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운동을 해도 됩니다. 커피와 갑상선 기능 항진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커피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커피가 갑상선 기능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제 커피를 드신 다음에 가슴이 더 뛴다라고 느껴지시면 네, 갑상선 기능이 조절될 때까지는 커피를 좀 줄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니까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오드 많이 섭취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되는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활성형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영양소 뭐였습니까? 네,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다. 특히 셀레늄과 아연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영양소 섭취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지 요오드를 뭐 따로 보충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에 따라서 갑상선을 제거했거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했을 때 갑상선이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는 네, 치료 이후에 섭취를 중단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 진단,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호전되는지를 보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기 임신을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의 요구량이 늘어나고 갑상선 기능이 정상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제 태아가 잘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네, 섭취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네,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어렵다. 비타민 B군도 그렇고 아까 코엔자임 Q10 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제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L카르니틴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 네, 이러한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장내 미생물의 문제, 우리 소화기관 내에 나쁜 균이 많잖아요.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쁜 균들은 필요로 하는 성분이 지방과 당분이에요. 그래서 지방과 당분은 장 뇌축을 통해서 우리 뇌에 계속 지방과 당분을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나쁜 균이 많으면 네, 다이어트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비만 원인균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만 원인균, 퍼미큐티스균 같은 거 그런 균의 종류가 많으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에 있는 나쁜 균을 좋은 균으로 계속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이어트가 잘 되는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만만 단순히 체지방이 많이 쌓여 축적되어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 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아도 염증 수치가 높아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좀 더 악화가 되더라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 염증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비소견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물질 현대인들은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비만을 유발시킨다라고 해서 오비소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비만과 물질의 합성, 오비소겐이 부르는데 이제 얘네들이 독소가 많으면 왜 비만이 되냐면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 독성을 유발시키지 않게 가둬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가두냐면 체지방 안에 가둡니다. 이 독소를. 체지방 안에 가두기 때문에 독소의 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체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체지방이 증가한 상태에서 체지방만 막 그 감소를 시키잖아요. 그럼 독소는 그대로 있잖아요. 독소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다시 그 독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지방을 다시 축적합니다.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독소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병행이 되거나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독소의 농도를 줄이는 것. 그게 바로 디톡스죠.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체내 독소를 줄이지 않으면 비만을 개선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호르몬 교란과 비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쿠싱 증후군, 비만이 유발된다. 부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 분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유발된다. 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 분비 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갑상선 기능 정상화, 부신 기능 정상화, 난소 기능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하셔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섭취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시면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죠. 네, 체지방 관련된 부분, 근육과 근력에 관련된 부분, 항산화 영양소, 뭐 다이어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쭉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